이번 주는 글로벌 시장도 우리 시장도 G2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가 완화됐고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는 부결로 마쳤는데요. 이런 대형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한동안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에 시장도 반응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이 주택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GDP의 경우는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는요,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중국 9월 제조업 PMI가 50.5로 집계되면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고 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웃돌았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하락한 상태지만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안도의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경제, GDP 발표를 앞둔 미국, 과연 G2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환율과 함께 업종별 움직임 살펴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뉴스를 뼛속까지 파헤쳐봅니다. 뉴스 꼼책. 자, 대형 이벤트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나갔는데요. 이제 G2,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죠. 자,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감됐고 주택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자, 이게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의 꼼책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 한번 그 미국 시장 주택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 매매 그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미국의 이제 금리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채권 만기 이제 채권 차트인데요. 이제 모기지 금리의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차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그 올라오려는 이제 9월 달과 이제 8월 달부터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는 이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올라오니까 주택에 대한 거래가 위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8월 달에서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택에 대한 구매를 이제 꺼리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소득에 대한 쪽이 있다라면 소득에 대한 미래가 확실하다라면 금리 약간 오른다고 해서 주택 구매를 거스를 그런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는 하는데 지표만 좋아지고 있지 사실 미국 그 국민들 일반 가게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 가계 지수는 매우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앨런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경기가 너무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 모든 문제에 사실 이 시장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에게 일본에게 경기 부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달러와 강세 계속되고 있고 우리 그 원화 약세 지금 그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흐름이라면 문제는 재밌는 거는 이런 흐름이라면 여전히 성장, 배당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요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네. 저 지표에서 봐도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국의 지표들이 항상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그널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미국의 지표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해석을 하거든요. 네. 항상 미국에서는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고 지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예상치라는 거를 주는데 그 예상치에 하회하느냐, 부합하느냐, 서프라이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항상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지표들이 부진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이상의 지표가 잘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본다라면은 지금 이제 옐런 의장의 상당 기간이라는 발언을 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보면 유동성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난리를 쳤는데도 경기가 확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자체가 항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달러 강세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원자재 가격들을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원자재 가격들을 내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이런 이면이 깔려 있어서 전체적인 달러 강세에 반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좀 약세로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반적인 미국에서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개별 국가 내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내지는 전체 글로벌에서 크게 연동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시장의 반응 계속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예전에 뭐 고스란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뭐 쥐인과 개의 산책 뭐 거기서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주가가 뭐 경제 상황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앞서거니 개하고 이제 산책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얼마만큼 앞서갈 수 있나요? 목줄만큼 앞서갈 수 있죠. 얼마만큼 뒤처질 수 있나요? 개 목줄만큼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표가 좋아지는 게 너무 느리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오른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고 하면 둘 사이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게 필요하거든요. 개가 너무 빨리 뛰었다거나 주인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개도 피곤하고 뭐 주인도 피곤한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근에서는 다소 좀 속도 조절하는 시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네. 이번 지표에 논란은 없습니다. 논란은 없어요. 고용지표 쪽에서는 분명히 논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부분이 부진한 고용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농업 고용자 수가 14.3만 명 나왔죠. 예상치의 60% 수준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거봐 고용지표가 안 좋잖아. 그러면은 연준이 얘기하는 바가 길게 이어지지 않겠어?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달러도 싸지고 금리도 싸지는 모습이 나왔을 텐데 네. 지금 현재 그러지 않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지표도 얘기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죠. 주택 지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네, 지난주 수요일인가 나와서 목요일 날이었네요. 8월 건축 허가 건수가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덜 나왔습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건축 허가를 해야 착공을 하고 착공을 해야 기존 주택 판매, 뭐 신규 주택 판매 이렇게 지표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네. 착공 허가 건수가 예상보다 덜 나왔고 주택 착공 건수도 2년 내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나왔었던 기존 주택 매매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눈높이가 높아져서 못 채운 부분은 충분히 시장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이 이제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안 좋으면 연준이 막아줄 거야. 일종의 버냉키 푸시였고 그 이전에는 그린스펀 푸시였는데 옐런 푸시 시장에 먹힐까 안 먹힐까를 시장에서 의구심을 바라보고 있는 과정이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 달러가들이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다소 좀 편안하지 않음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계속 보수론을 얘기했었던 부분들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슈퍼 목요일을 지나고 나서도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미국도 지표도 다소 좀 우리 대한민국 시장도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 이번 주죠. 26일에 2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거 호조로 보고 있는데 이게 예상대로 이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미 뭐 확정치기 때문에 네. 이미 뭐 확정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왜 주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의 변화가 없었을까? 이거는 네.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잭루 재무장관이 요구를 했습니다. 야, 유럽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일본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변화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일본 시장이 휴장이었으니까 오늘 재밌었던 건 뭐냐면 포스코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급락이 나왔는데 포스코는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잘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롤마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품 투입가, 제품의 가격, 그러니까 포스코가 제품을 생산하는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보다 원재료 투입 가격이 너무나 세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재료 수입 가격이 너무나 내려가다 보니까 롤마진이 증가를 해서 포스코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포스코의 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네. 저게 지금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하고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스코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시장에서도 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포스코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엔화 같은 경우도 어제였나요? 삼성증권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기적인 엔화에 대한 약세가 끝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조짐들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 여기저기서 이렇게 좀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미국의 성장률이 1분기가 워낙 엉망진창이었기 네네. 때문에 2분기가 그것보다 기저효과를 안고 잘 나오고 연율화 기준으로도 이번 3분기 GDP도 한 2에서 2.5% 클 걸로 보기 때문에 미국 GDP 부분에 대해서 태클 거는 사람들은 없죠. 잘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한테 화두를 던지는 게 한 국가의 GDP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해당 통화의 강세 요인일까요? 약세 요인일까요? 전 강세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부분도 좀 전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덧붙여서 얘기를 해보면 포스코가 지금 톤당 6만 6천 원 남겨 먹습니다. 옛날에 잘 나갈 때 20만 원 남겨 먹었어요. 옛날 같지 못하죠. 그 부분에서 최근에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철강 업체들의 가동률이 80%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중국 업체의 가동률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롤마진은 급속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동률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이 열연 가격이 아주 굉장히 견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철강석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니까 중국의 가동률이 올라오는데도 견조하구나, 좋겠구나 라고 기관들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기관들이 제일 많이 팔았고요. 오늘 아침에는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포스코 좋은 거 맞다. 근데 중국 업체들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포스코 금일 움직임하고 달러 인덱스를 연관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게 그게 뭐냐면 연연 가격에 대한 쪽도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연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데 원자재 투입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주가의 어떤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려면 분명히 그 롤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연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할 것 같지도 않은데 추가적인 하락폭이 커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쪽이 뭐 단기적이 됐던 어쨌든 간에 한번 그 변화에 대한 쪽을 맞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들 네. 얘기하는 와중에서도 네네. 달러 인덱스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네네. 사실 이제까지 달러가 강해지는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재밌던 적이 없었죠. 네, 없었죠. 그 부분만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어디 아픈 애처럼 이렇게 못 가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상하다. 악재가 없는데 못 간다. 이상하게 빠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그림이 있었고 기존에 우리 시장을 끌고 오던 주된 이 드라이브가 약해지는 그러니까 달러 약세와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였는데 이번에 슈퍼 목요일 지나고 나서도 금리에 대한 믿음이 다소 좀 약해졌고 연준은 오히려 점도표를 위로 찍었으니까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한 연준 위원이 기존의 12명에서 14명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 금리가 더 이상 낮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으로 달러가가 비싸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좀 며칠 동안 힘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좀 전에 이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가가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어주면 시장은 힘을 낼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 저도 FOMC 그 점도표 듣지도 않다가 네. 장 팀장님 얘기 때문에 들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근데 옐런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신경 안 쓰기로 자, 그렇게 그럼 다음은 했습니다. 중국 얘기로 네. 넘어가 볼까요? 뭐 중국 얘기를 하루도 안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하방 압력이라고 들었어요. PMI 지수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박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어제 사실 이거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장을 막 두들겨 팼는데 네. 오늘 사실 뭐 장중에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을 좀 멈출 수는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중국과 관련된 그런 매매를 할 때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기관에 좀 수급 많이 필요한데 오늘 네. 보시면 연기금이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매도가 나왔던 그런 편이었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좀 자금 여력이 있었던 투신권에서는 일단 일정 부분 시장에서 받아내는 흐름도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9월 10일 그 만기 이후로 거의 한 9,500억 가량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지난주 들어서부터 이머징 시장 쪽에서 계속 이제 자금 이탈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머징 펀드 쪽에서 계속 자금 이탈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펀드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뭐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좀 없었던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겠냐. 특히 또 아까 뭐 철강 얘기도 해주고 뭐 원자재 얘기도 봐야 되는데 사실 보통 저희가 이제 중국이랑 관련돼서 볼 때 항상 그런 민감주들을 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중국 관련주라고 생각하면 대충 그쪽으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아까 그런 원자재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런 수익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계속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아무리 중국 쪽에 대해서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어도 오늘의 매도세는 기본적으로 그냥 글로벌 인덱스 상에서 이머징 시장의 매도세와 같이 좀 연결되어 있었다. 특별히 뭐 종목들의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네. 이제 하락하는 이유를 아까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라고 했는데 비실비실한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 안 좋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이번 분기 영업이익 4조 7천억이라고 때렸죠. 네. 어닝이 일단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는 거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지표는 사실 중국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누구죠? 지금 중국 재정장관이죠. 우리로 치게 되면 그 장관인데요. 지금 러우지웨이 재정장관이 얘기했던 거. 중국은 지표 하나 때문에 경제 정책을 크게 바꿀 일 없다. 이거는 이미 그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이미 출범하면서 얘기했었고 지금 뭐 PMI보다는 그 리커창 인덱스라고 불리는 전력 사용량 지난달에 감소했고요. 은행 대출 감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민은행에서 5천억 유로가 아니고 5천억 위안을 네. 갖다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니라는 거는 서양의 시각입니다. 이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기조가 아닙니다. 네. 점적 관수죠. 그러니까 지금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듯이 스며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경기가 조금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겠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조정의 이유를 찾고자 했기 때문에 어제 뉴욕 시장에서 조정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중국을 핑계를 댄 것이지 뭐 굳이 그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크게 생각할 이슈는 전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장중에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출을 허용해주겠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해결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오히려 뭐 악재가 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 시장 쪽에서 개별적인 기대감도 네. 사실 있었잖아요. 이제 네. 후광통 기대감이 있으면서 이쪽에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 떠올랐었던 게 그래? 그럼 중국 좋아지겠네.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거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쪽은 밥그릇 작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먼 얘기고요. 네. 우리 시장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상당히 먼 얘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G2 분위기가 미국도 지금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네. 중국마저 저렇게 개별적인 이슈를 끼고 있는 후광통을 끼고도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이 좀 겁을 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중국도 못 믿네. 그럼 우린 어디를 믿어야 되나라는 그 부분이 좀 먹혀 들었었던 것 같고 네. 오히려 중국이 오늘 HSBC PMI 발표한 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50.5 나와서 좋은 사람들 있나요? 기준점이 50입니다. 기준점이 50인데 50.5 나왔어요. 그래서 환호할 겁니까? 그 부분 아니죠.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한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아까 전에 이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성장이 목표가 아니죠. 중국이 성장이 목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고 했으면은 예전에 바오바를 포기하면 안 되죠. 14억 인구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연 8% 성장은 해야 된다라는 게 바오바입니다. 근데 바오바 포기한 지 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보다는 개혁을 택한 거고 개혁을 택했으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나올 수 없죠.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부동산 대출 부분을 크게 확대하겠다. 뭐 규제를 낮춰서 많이 열어주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서 시장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당장 반가운 이슈는 그림자 금융 문제는 뭐 물 건너가겠네. 라는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반가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빚을 빚으로 막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좋아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너무 다급하게 다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핵심 이슈는 이겁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답답해하는 건 뭐냐면 코스피는 꼭 내릴 때 꼭 동조화를 해요. 올라갈 땐 별로 동조화 안 하다가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코스닥이 오히려 그 해외 시장과 많이 동조화되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주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피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좀 답답한 국면이 있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게 이런 진짜 코스피가 그럼 좋아지는데 언제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연준에서 시그널을 줍니다. 금리를 올릴 때. 그때는 뭐냐면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제 그때 그 거래소 기업들이 지금 뭐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미국도 필요하고요. 뭐 여기저기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가 더디다. 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한번 내고 갈까요? 그럼 이 G2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업종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궁금한데요? 업종 얘기 대신에 요 보여주고 싶은 차트가 있는데 요걸로 네. 대체하면 안 될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먼저 아까 전에 뭐 달러가하고 국채 수익률가는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네. 부분은 무시하고 연준의 점도표도 예전보다 높아졌으니까 그 부분 무시하고 다음 페이지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인데요. 달러가 강해지면은 위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인터내셔널은 뭐 글로벌적으로 들어가니까 저거 빼고요. 아시아 EX 재팬 쪽에서 보게 되면 네. 최근 자금 유출입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빠지는 속도가요. 뭐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6억 불 정도 6.5억 불 정도 빠져나갔네요. GEM 쪽에서도 한 2억 7천억 달러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매입세가 둔화된 건 사실이죠. 다음 페이지에서 중요한 그림이 나오는데 제일 위험한 자산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이힐드 얘기합니다.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에서요. 지난주에만 32억 불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리스크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제 기준으로 제가 러셀 2000, 미국의 소형주죠. 거기 차트도 제가 캡처를 하나 떠와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러셀 2000 지수도 이평 밀집단을 세게 밀어내립니다. 러셀 2000 차트 하나 보여주세요. 러셀 2000 여기 네. 나오네요. 이평선 밀집 지역군을 세게 밀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띠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코스닥만 잘 가. 이게 우리나라 시장 얘기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러셀 2000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꽤 큰 음봉을 맞았어요. 위치도 썩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시장의 할인율을 높입니다. 금리가 낮았던 부분은 시장의 할인율을 낮추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고멀티 종목들이 잘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죠. 그런데 저금리 단이 끝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요. 예전에 이 대표님도 금리 오르면 테슬라 부러질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걸 기억하는데 네. 최근 러셀 2000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서 위험도가 슬쩍슬쩍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가 튀었다는 얘기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한 신흥국 쪽에서는 달러가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한번 보시죠. 브라질은 우리나라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저는 브라질이 펀더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하고 헤어라 한번 보여주시면 보베스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앞에 있는 게 보베스파인데 꽤 많이 부러졌습니다. 옆에 있는 건 헤어라입니다. 헤어라가 약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위험 선호도 부분에서 옛날 같지는 않은가 보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옛날 같지 않은 위험 선호도에서 예전 같은 외국인 매입 그 추이를 기조를 계속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업종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시가총액 넘버1 삼성전자가 신저가고요. 네. 넘버2 현대차가 신저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을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요? 아까 뭐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뭐 시장 참여자들의 염원이 상당히 큰데 사실 지수가 올라가는 게 과연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을 더 많이 줄 수 있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지수가 올라가길 간절히 바란다면 지금 아마도 손실이 많이 나 계시는 분들이겠죠. 거의 대부분의 지수형 관련 종목들이 사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조금 힌트를 얻었는데 사실 어제 되게 급하게 저녁 때 어떤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 DLB가 이제 낙인을 찍을 것 같다. 겁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DLB라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에 연결을 시키는데 이제 DLB나 뭐 DLS 같은 경우는 원자재 이제 상품에 연결을 시키는데 네. 지금 은이랑 뭐 금이랑 이런 거 계속 조조조조 하락하는데 지금 은이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그 당시 예전에 발행된 한 1년 반 전에 발행된 이 DLB나 DLS의 낙인 배리어 거의 마이너스 50%에 상당한 그 낙인 배리어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달러 강세가 이렇게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DLB, 금, 은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낙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거의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마무리가 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터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종목별 지금 이제 거래소의 지수 영향력이 있는 그런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민감주라고 말하는 것들이 되겠죠. 뭐 네. 원자재랑 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의 타이밍은 분명히 기다리셔야 될 타이밍이다. 지수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투자의 팁을 드린다면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쪽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수에 너무 민감하게 지금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수가 내리거나 올리거나 시장은 지금 거의 종목들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아까 장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셀 지표 부러지니까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매도 자동으로 그냥 나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찝어서 사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이제 정해놓은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그런 만약 미국 시장에서 해당하는 종목이 많이 가면 그거랑 또 관련된 종목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다시피 그런 연동성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정도 들어가서 실적 시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도 좀 터무니없이 올랐던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좀 미리 좀 준비하시면서 지수 관련주도 일단은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DLB 같은 그런 부분들이 급락을 하면서 낙인을 찍는 그런 타이밍까지 기다리시면 거의 한계 상황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일본이 이제 추가적인 엔화에 대한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구로다 총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법인세이나 개별소비세 인상, 뭐 이 정도 추가 인상, 뭐 이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엔화에 대한 쪽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시장이 일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고점까지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일본 시장이 더 치고 올라갈 만한 이유 별로 발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 시장 갈 때 우리 시장 항상 안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한국 시장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변화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유로 때문에 뭐 미국의 인덱스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드라기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독일이 또 결정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의 추가 약세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 이거를 본다라면 그렇게 만만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달러 인덱스가 상황은 아닐 거다. 라는 데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쪽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 하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 이런 흐름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변화가 나타난다면 환율 쪽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내수주 쪽들 이쪽이 좀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꺾였고 현대차 요 이슈 벗어나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 건설업종이라든가 유통업종들 특히 이제 백화점 쪽들 지금 이런 쪽들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성장주 섹터들, 뭐 화장품 조정 크게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신고가 근처에 있거나 신고가를 내거나 하는 건 역시 화장품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인데 지금 여전히 이런 쪽들이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둔화되는 G2, 이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을 국내 증시에 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유료 문자 샵 8181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달콤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꼼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